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더 인터뷰 10. 지난 시간은 저희가 우리가 왜 M&A를 알아야 되는지, 또 M&A가 기업 사냥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M&A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계속해서 프론티어 M&A 성보경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시간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좀 부실 기업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을 울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해봤다면, 이번 시간에는 좀 우량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실 그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구글도 그렇고요,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그 글로벌 성장 기업들을 보면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했다, LG전자가 ZKW 인수했다, 이거 말고는 또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. 우리 기업들은 M&A를 안 하는 건가요? 아니면 못 하는 건가요?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해외 기업이라든가 그 자기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. 네네. 그리고 기업들 이렇게 5개년 그 경영 계획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네. M&A에 대한 계획이 없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. 예.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M&A가 이 보급된 게 네.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. 과거에 그 정부에서 강제로 기업 해산하고 그 인수하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, 네네. 글로벌 국제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인수를 하는 경험은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못한다고 봐야죠. 우리나라는 그 M&A를 주로 산업은행이 대신해 줬었던. 그렇죠. 네. 네,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네. 네, 자금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죠. 끌어주지 않으면은 되게 못하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8년도의 그 금융 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네. 왜냐하면은 2008년도 금융 위기는 그 전 세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가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자금을 엄청나게 살포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렇죠. 얘기할 정도로 달러 엄청나게 쏟아부었고, 네. 그리고 엔화 엄청나게 쏟아부었고, 그렇죠. 또 유로화 역시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시장이 또 거기에다가 금리는 역대 최저로 내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금리 싸고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 투자 열풍,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자금이 이제 투여되기 시작했죠. 네.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류의 기업들이 네. 엄청나게 이제 유동성도 많고, 또 자기들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할 때 주가도 굉장히 높고, 그렇죠. 이러주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해서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였죠. 네네.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. 왜냐하면은 한 기술이 되려면은 그 융복합이 일어나가지고 네네. 그 전체적인 거를 다 끌고 가야 되거든요. 네. 그렇지 않으면은 한 기술만 쫙 개발이 되고 나머지가 안 따라준다면 이 역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,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. 네네. 이러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. 그게 뭐냐면은 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과잉 유동성이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됐죠. 예. 그러면서 미국이라든가 이쪽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. 네네.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동성을 흡수할 데가 없었습니다.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끌은 것도 아니고,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 이런 기술을 어디 가서 인수한 것도 아니고, 네. 기업이 돈을 벌어서 다 쌓아만 놓고 있어요. 현재. 네. 근데 이 쌓아만 놓고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요. 네. 근데 금리는 낮으니까 네. 이게 다 부동산으로 그냥
우르르 몰려 들어가게 된 거죠. 네.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대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은 물론 굴곡은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. 네네. 워낙 그 땅이 좁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, 그러니까 기업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차익, 네. 상승의 차익을 많이 노리고, 이번에 이제 가게도 이제 거기다 이제 같이 붙었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가게에서 하는 건 주로 아파트인데,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가게만의 잘못은 아닌데. 정부에서는 지금 가게만 뚫기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부동산 투자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죠. 뭐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,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경제 규모도 커지든가 아니면은 유동성이 많은 과잉 유동성 자금을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흡수는 안 하고 저금리니까 계속 풀기만 하고,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 통로는 네. 만들어져 있지 않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부작용이 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M&A를 한다든가 이런 쪽보다는 네.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,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막 지방 뭐 촉진하고 뭐, 근데 대기업들로 하는 거 보세요. 다 신도시에 딱 들어가면 예, 예. 그 지역의 땅값과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죠. 그냥 그걸로 그 사람들은 투자비 벌써 다 회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그 전 정부도 그렇고요.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정책 기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왜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?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대기업 정도, 이게 삼성, 현대, 그리고 뭐 SK나 뭐 이런 네네. 데 정도 되면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할 게 아니고 네네.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 있는 그 거대 시장을 상대로 한 거대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안 나가고 자꾸 국내에서만 이익을 취하려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하고 맨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등치가 어느 정도 커지고, 네.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그거에 맞는 데 시장에 가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밖을 잘 안 나가죠. 나가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사실 설당이 없다고 봐도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부작용이 계속 이제 연쇄작용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면 자기한테 맞는 상대를 찾아서 가서 경쟁을 해야지. 그 뭐 중소기업 얼마나 약자들이에요. 네네. 그 약자들을 상대로 거기서 돈을 벌고자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경영자의 그 능력이나 윤리상 좀 생각해봐야 될 사실 그 문제라고 뉴스를 봐요. 보다 보면요. 해외에 있는 그 성장 기업들은 물론 대부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뉴스를 많이 봐요. 이번에 뭐 어떤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기술과 함께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. 뭐 이런 발표 많이 하고요. 네. 뭐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해서 이번에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.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 이번에 새롭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 말은 새롭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맨 땅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. 뭐 이런 식의 그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걸 인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. M&A 전략을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좀 세워나가야 될까요? 좀 실질적인 예가 있을까요? 네,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보면 왜 과거에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대거 진출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, 그리고 이제 규제, 환경 규제니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이제 빠져서 요새는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위주로 그렇죠. 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임금, 아직도 임금이 낮은 국가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저임금을 갖고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려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. 제조업 마인드가 좀 예, 강하게 있죠. 예. 그런데
저같이 이제 M&A를 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기업, 그러니까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진출을 할 때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상장 기업을 인수해서 진출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. 네네. 왜 그러냐면 그 상장 기업은 그 시장에 이미 매출을 할 수 있다든가 상당히 이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. 네네. 인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. 그리고 시장의 마켓시어도 어느 정도 갖고 있죠. 네. 여기에다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기술이 좋잖아요. 네. 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럼 첨단 기술을 그 기업에 적용한다면 네. 이 주가는 상당히 뛰거든요. 네. 인수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고 네. 그리고 그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현지에 이제 인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상장 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. 음. 그러면 그 기업, 우리나라 기업이 맨 처음에 그 나라에 진출했을 때 일정 부분의 투자금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하거든요. 네네.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달된 자금 중에 일부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는 네. 첨단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네. 그리고 그 개발된 기술을 현지에 있는 상장 기업에 계속 제공을 해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마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. 네. 근데 아직 그런 전략을 쓰는 기업들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. 자, 이제는 분위기를 좀 넘겨서요.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숙제라고 할까요? 과제라고 할까요?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. 물론 그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준다는 점에서 뭐 시너지도 올라갈 거고 또 산업 간의 융복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 높게 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있고요. 또 전통 산업이 무너질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우리나라는 지금 좀 경제 상태가 그렇게 또 밝지만은 않는 상태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작용하게 될까요?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 성장을 했잖아요. 네. 다른 나라에서 뭐 몇십 년 걸릴 거를 우리나라는 뭐 몇 년 이내에 해내고 네네.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 압축 성장을 제일 강하게 했을 겁니다. 네. 그런데 압축 성장이 뭐냐면은 성장은 빠르지만 그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. 네네.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이 문제로 터지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경제를 압축 성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. 네. 이러니까 이제 경기가 지금 이제 침체기로 이제 접어들려는 시기가 되어 있잖아요. 네.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일 겁니다. 그렇죠. 예,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있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게 네. 살고 있고 또 중년들도 요새는 뭐 50 정도 되면은 다 준비하죠. 예, 준비하거나 준비를 안 해도 내쫓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중년들도 나가고. 근데 이 중년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아직 굉장히 건강하거든요. 네. 건강하고 또 능력도 경험이 이제 축적이 돼 있으니까 능력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네.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뭐 스트레스를 요새 뭐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. 치킨집 하시다가 또 폐업하시게 되고. 예, 그러면 네. 이제 그 양반은 치킨집 같은 거 이제 그 하다가 만약에 안 돼서 망했다. 그럼 그 양반은 퇴직금 다 버린 거예요, 그렇죠. 이제. 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거죠.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또 일자리가 더 없어집니다. 네.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새로운 산업이 올라가면은 산업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감소를 해요. 네. 근데 그 시기가 우리는 겹쳐 있는 거죠, 지금. 예.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압력 넣어서 일자리도 고용해라. 고용하라고 하고 또 제일 큰 문제는
공무원들 숫자를 늘린다는 겁니다. 네네. 공무원들 숫자를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무원들이 뭘 예를 들어서 뭘 선도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뭐 그 나라를 경제를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이 이제 공무원들의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네. 일자리가 아닐 뿐더러 공무원들은 원래 규제하고 그 감독하고 이러는 데에 숙달된 사람들이에요. 또 네네. 모든 법규가 그렇게 돼 있고.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잉으로 공무원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시장에 대해 자꾸 규제할 생각만 해요. 네네. 예. 그러니까 시장은 더 죽는 거죠.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를 늘린 게 아니고 시장을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로는 이 중년들의 일자리가 현재와 같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사회는 굉장히 큰 병리현생으로 이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왜냐? 중년들이 건강하고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면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고비용 경제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숨만 쉬어도 한 달이면은 한 150 이상 써야 될 거요. 네네. 숨만 쉬어도. 그렇죠. 그럴 정도로 이제 고비용 구조인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할 시기가 오면은 나는 어떻게 살까? 그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까에 대한 두려움이 퇴직하기 전부터 이제 발생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생산 쪽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미래를 위한 보신 쪽으로 가겠죠. 회장님,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좀 밝은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중년들이 대개 55세 전후에서 네네. 한 75세 정도로 본다면 네. 이 사람들이 도시에 있으면 늙은이 취급을 받고 네. 그리고 뭐 진짜 이 쓸데없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만 네네. 사실 농촌이나 어촌, 산촌 같은 데 가면은 이 사람들이 최고 젊은이가 됩니다. 그렇죠. 네. 예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쌓은 경험이나 또 도시 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잘 돼 네네.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농촌이나 어촌, 산촌에 가서 그 경제 활동을 하면 아마 도농 간의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할 그렇죠.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중년들이 그 농촌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도시의 주택 문제 네네. 그리고 또 도시의 실업자들한테 정부에서 지원금을 또 엄청나게 주잖아요. 그런 걸 다 농촌 쪽으로 돌린다면은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각 지자체 이런 데 살펴보면은 인구가 너무 급격히 감소해서 네. 선거구가 막 바뀌고 지자체는 뭐 존립 근거도 없어지고 그렇죠. 막 이렇게 변하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네. 자,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더 인터뷰 10 오늘 저희가 1, 2부에 걸쳐서 우리가 인수합병을 왜 알아야 되는지 또 우리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참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프론티어 M&A 성보경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